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102년 전통의 상징적인 할리우드 스튜디오죠. 워너브라더스가 전 세계 OTT 강자 넷플릭스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넷플릭스가 할리우드를 집어삼켰다라거나 극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이번 인수 합의가 미디어 산업 지형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잠시 뒤 IT연구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환율 국면이 길어지면서 수입 물가와 생활비가 오르고 우리 가계와 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높아지는 물가 속 내 자산을 지키는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상담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코스피는 이 박스권 횡보 끝에 결국 1%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나올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코스피 시장 경계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0.76% 하락하면서 4,12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들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만 팔아냅니다. 2,409억 원 순매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60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1,521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우선 반도체 투톱은 하락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엔비디아 AI 칩인 H200에 대해서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주가에 그렇게 호재가 되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 안팎의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과 방산, 원전, 이른바 조방원이라고 하죠. 네. 조방원 대표 주주는 일제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대표주인 HD현대중공업이 현재 5%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HD현대가 인도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현재 조선소를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코스닥은 좀 어떨까요? 오늘도 분위기 괜찮은가요? 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아이고. 약보합권으로 92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네.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가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이 1,279억 원 매도 우위고 기관 역시도 800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259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냅니다. 시가총액 상위단에서는 시총 2위의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5%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시총 1위인 알테오젠 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 결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코스닥 시총 1위에 에코프로비엠이 자리하게 된다는 기대감 속에 에코프로비엠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삼천당제약 시총 10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 가까운 강세 기록 중입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우선 증권가에서 내년 액화 천연가스, LNG선 발주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최근 이익과 배당이 증가한 조선 업종회 등에서 배당이 늘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원달러 환율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 환율이 1,470원 30전에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소폭의 달러 강세입니다. 환율 1,471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 엔화와 유로화 역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원 환율은 943원, 유로화 환율 1,71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정부가 세도약 기금을 활용해서 1조 원대가 넘는 부실 채권 소각 처리했다는 소식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조치로 수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이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세도약 기금이 장기 연체로 고통받아온 이들의 채무를 처음으로 소각했는데요. 예.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 취약차주 약 7만 명이 부여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우선 소각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죠. 앞서 금융위는 세도약 기금을 통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적으로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113만여 명이 진 16조 4천억 원의 와. 빚, 채무 상환 부담을 없애거나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10월 출범에 연체까지 2달간 6조 2천억 원의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였고 이후 42만 명의 추심이 중단됐는데 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넘게 연체된 채권이다 짚으면서 국민들이 겪은 연체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밝히면서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다 평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서민을 돕겠다. 연체 기록을 지워주고 이자를 깎아주는 선물 보따리를 연금 부푸는 걸 두고 겉보기엔 따뜻한 연말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지만 이 실상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 도덕적 해이가 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그렇죠. 약속을 지킨 성실 상환자들은 박탈감에 시달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고 이제 처음으로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인데 이 내용 또 전해 주실까요? 네, 그만큼 요즘 하루살이가 팍팍하다는 이야기겠죠. 적게 받더라도 당장 눈앞의 생계부터 해결하려는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예.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처음이고요. 증가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불과 한 달 뒤인 8월에도 5천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예. 조기 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년씩 당겨받을 때마다 받는 금액도 깎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른바 손해연금으로도 불리는데요. 네. 5년을 앞당겨 받는다 치면 원래 받는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하는데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좀 급하게 필요한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 네,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한 장년층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밀린 탓이 큰데 하필 재작년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예.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하. 은퇴 후 연금을 탈 수 있겠지 기대했지만 이 제도가 바뀌면서 갑자기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고 네. 실제로 조기연금 신청자 상당수가 생계비 마련을 최우선 사유로 꼽을 만큼 소득 절벽을 버티지 못한 이들이 대거 창고로 몰렸다고 합니다. 네. 또 단순 생계비 부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육직책으로 연금을 미리 당겨받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네. 결국 100만 명 돌파라는 수치 뒤에는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 그리고 건보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은퇴자들의 서글픈 셈법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셈입니다. 예. 문제는 조기연금 수령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그렇죠. 당장의 생활비와 건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이 죽을 때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후 안전망이 그만큼
헐거워질 수 있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게 뭐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게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받게 됐다 해서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미리 당겨받으면서 미래에 그만큼 조금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이네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새 집에 들어갈 때 세입자는 집주인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근데 앞으로는 집주인도 계약 전 이 세입자의 뭐 임차료 체납 이력이나 흡연 여부나 또 반려동물 유무까지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요. 네, 요즘 이 집을 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를 놓는 집주인 분들도 네. 서로를 믿기 어려워서 걱정 참 많은데요. 네. 전세 사기와 보증금 분쟁이 늘면서 이런 불안이 커졌는데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취지로 내년 초 임대인,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가 새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 네. 서로 동의하에 상대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은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 이력이나 이전 집주인의 추천 기록 같은 평판 정보를 볼 수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이나 세금 체납 여부, 등기부 분석을 통한 위험 요소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호, 네. 그동안 임대인 쪽 정보만 지나치게 많이 공개된다는 불만이 있었고 네. 또 이런 정보 불균형이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느냐 이런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국회 청원에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 네. 독일이나 미국처럼 입주 전에 면접이나 서류 심사를 통해서 신용도나 생활 태도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이어지면서 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이 조금 더 투명하고 안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뭐 집주인이 아직 돼본 적은 없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도 내 집에 조금이라도 또 더 좋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 앞으로는 그 과정이 조금 투명해질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소식입니다. 정부가 뭐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회원 탈퇴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래서 정부가 또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얼마나 어렵게 해놨길래 미로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가 직접 해봤더니요. 네. 개인정보 수정이며 비밀번호에다 이용 내용 확인의 설문조사까지 7단계나 거쳐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한 탈퇴 절차로 고객을 붙잡아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측에 시정 방안을 마련하라 요청했고요. 네. 탈퇴 절차 위법 여부도 조사하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공정위는 또 쿠팡 약관도 조사 중인데 불법적인 접속이나 이용자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약관이 약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쿠팡에는 악재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줄줄이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기준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618만 명을 기록하면서 예. 나흘 만에 180만 명 넘게 줄었고요. 또 소송전은 국내에서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데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하며 고강도 제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부터 이 그동안 뭐 10년 넘게 분리 운영됐던 KTX와 SRT가 통합된다는 소식인데 이렇게 되면 기차표 구하기가 조금 쉬워지겠어요? 네, 기차표 예매할 때마다 자리 없다는 말에 한숨 쉬던 분들 조금은 숨통 트일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레일과 SR 통합이 본격 추진됩니다. 내년 말까지 완전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SRT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도심 접근성이 좋아 수요도 많은데 KTX와 비교하면 좌석수는 4분의 1 수준인데다 예. 또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수서역에서는 SRT만 서울과 용산역에서는 KTX만 탈 수 있잖아요. 네. 이 때문에 평일에도 표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년 3월부터는 수서역에도 KTX가 투입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루 16,000석 정도 좌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네. 또 요즘 이 앱으로 예매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더 편해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두 회사가 따로 결제해야 하지만 연말까지 시스템을 통합해서 하나의 앱에서 KTX와 SRT 모두 발권하고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정부는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요금도 10% 정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고속철도 요금이 14년째 동결돼 있는 터라 이 사실상 독점 구조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파업 같은 상황에서 대체 교통수단이 사라진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대도 걱정도 함께 나오는 KTX SRT 통합 이용자들의 체감은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요. 국민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노스페이스가 소비자들 공분을 사고 있다는 소식인데 무슨 일인가요? 네, 국가대표 공식 후원사로 이 국민 패딩 이미지까지 갖고 있던 노스페이스가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오리털 패딩을 거위털이라고 잘못 표기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인데요.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집단 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위 신고와 집단 분쟁 조정 신청 등을 검토 중이고 참여연대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논란은 온라인 쇼핑몰 무신사에서 판매된 이 노스페이스의 대표 제품 눕시 패딩 일부에서 충전재 혼용률이 잘못 적혀 있는 게 확인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온라인에는 거위 솜털 80%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재활용 오리털이 사용이 된 건데요. 보온성과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실망이 더 큰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추가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2023년부터 올해까지 판매된 눕시, 쇼차켓 등 13개 품목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견이 됐고요. 차은우, 전소미 같은 스타들이 광고했던 제품이라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노스페이스 측은 문제가 된 제품 구매자들에게 순차적으로 환불 안내를 하고 있다 밝혔지만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서학개미분들 귀가 활짝 열릴 만한 소식인데 우리 투자자들 토픽이기도 하죠. 엔비디아 중국 수출길이 다시 열렸다고요? 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번 소식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는 거 이미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엔비디아의 H백 칩 수출 허용 여부를 시진핑 주석에 통보했다 적었습니다. 이 해당 칩이 최신 제품 바로 직전 모델이란 점에서 젠슨 황씨의 바람대로 고성능 AI 반도체까지 숨통을 틔워주기로 한 모습인데요. 이 판매 수익 25%를 챙기고 승인된 고객에게만 제공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트럼프는 시 주석이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히면서 덕분에 오름세로 막아난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의 거래소도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도 웃돈을 얹어가면서 줄 서서 사가는데 그런데 사실 중국만큼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이 애초에 규제를 걸어서 못 구하기도 했지만 제재가 길어지면서 기술 홀로서기에 올인했고 덕분에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는데요. 엔비디아가 끈질긴 노력 끝에 중국 수출기를 다시 트는 첫 단추를 끼웠지만 정작 당사자인 중국이 문을 열어주지는 미지수라 이번 소식만 보고 엔비디아 중국 수출길이 완전히 튀었다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오랜 규제로 기술 자립에 힘써온 중국이 굳이 철진한 제품을 들일 이유가 있겠냐는 질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앞서 트럼프와 만남을 가졌던 젠슨 황 CEO 역시도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중국이 칩을 구매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 1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성수대교부터 여파 받고요. 반대 구리 방향 반포대교 4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남대교 5차로에 추돌사고 처리 중인데요. 미리 차로 변경해 주셔야겠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5차로 막고 공사하면서 일대 서행으로 지납니다. 이어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속도 더딘데요. 여주 분기점에 사고 나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호법 분기점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판교 분기점과 또 송파에서 속도가 더딘데요. 각각 작업이 한창입니다. 반대 방향은 서하남에서 송파까지 밀리는데요. 서하남에 있는 작업 여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IT 연구소입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자, 이 넷플릭스가 네.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큰 화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파라마운트가 또 공개 매수로 맞붙었다는 뉴스까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인수전 상황 어떻게 되는지 정리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난 12월 5일에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3일 만이죠. 그 파라마운트가 총 1,084억 달러. 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예. 를 제시하면서 적대적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인수전이 불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좀 시작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워너브라더스가 1923년에 설립된 102년 역사의 할리우드에서 가장 큰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죠. 그렇죠.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케이블 TV 시장 쇠퇴 또 막대한 부채 때문에 회사를 지금 매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초기에 넷플릭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야기한 파라마운트 그리고 컴캐스트 세 곳이 경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가 입찰 경쟁이 이어지고 12월 5일에 넷플릭스의 원래 최종 승자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72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양사의 이서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게임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네. 갑자기 8일에 말씀드린 파라마운트가 적대적 공개 매수를 선언한 겁니다. 예. 적대적 공개 매수 이게 뭔가 그냥 쉽게 말하면 네네. 이제 회사 경영진을 건너뛰고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예.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드릴 테니까 그냥 주식을 저희한테 파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 경영진은 넷플릭스랑 계약을 했지만 네. 파라마운트에서는 아니 어차피 회사의 주인은 주주분들이시니까 저희가 주주들의 거를 비싸게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어허. 그렇게 하면서 이 금액이나 조건이 넷플릭스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전액 그러네요. 현금으로 또 이제 사주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주주들한테 넷플릭스가 사는 것보다 우리가 총 176억 달러 정도의 많은 현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게 정치적 배경인데 실은 이제 그 처음에 이 넷플릭스의 인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냥 긍정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하루 만에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크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고 네. 이제 이 결정에 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하면 어쨌든 회사끼리는 넷플릭스랑 워너브라더스가 이제 이사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경쟁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주주들이 이제 내년 1월 8일까지 예.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받을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파라마운트가 직접적으로 주주를 설득해서 주식을 사들이면 네.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워너브라더스가 그럼 지금 이제 그 주주들한테 뭔가 권고안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네. 10영업일 이내에 이제 주주들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전이 지금 일종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도 좀 영화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 과정 자체도 진짜 네. 영화 같은데 넷플릭스가 뭐 어렵게 합의를 했다고 바로 합병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여기에 파라마운트까지 경쟁에 뛰어들어서 변수가 더 커졌다는 건데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떤 뭐 절차나 관문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만약에 인수합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로 뭐 주주들이 그냥 만약에 넷플릭스 편을 들어줬다라고 네. 해서 둘이 계약이 오케이가 되더라도 네. 그 다음에 건너야 될 길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심사라든지 아하. 아니면 유럽 등 각종 규제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심사가 뭐냐 벌써 이제 검토에 들어갔는데 네. 넷플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워너브라더스에도 HBO Max라고 하는 그렇죠. 일종의 OTT 구독형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30% 넘어가거든요. 그럼 네. 점유율이 높아지면 이게 어쨌든 법무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서는 불법으로 간주가 돼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네. 독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제 무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거기에서 또 똑똑한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 그 OTT라고 하는 시장을 유료로 쓰는 사람들만 볼 거냐
아니다. 시장이 유튜브, 페이스북, 뭐 틱톡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똑같이 컨텐츠 쓰는 시간이니까 네.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시장이 훨씬 넓다. 그럼 우리는 독점이 아니다. 이런 아니다.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허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논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허용을 하더라도 이 넷플릭스가 글로벌이기 때문에 예. 유럽연합이나 각국의 규제 승인이 있어요. 특히나 유럽은 미국보다 반독점 규제가 더 까다롭기로 유명하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 그리고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적 리스크들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극장업계나 할리우드의 반발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OTT 쪽으로 그럼 더 힘이 가서 극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전보다 덜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다 있는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넘어야 될 사안은 많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파라마운트가 이 넷플릭스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인수 네.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큰 건데요.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당 $30, 총 1,084억 달러, 160조 원을 전액 현금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 주당 가치를 27.75달러로 평가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23.25달러는 현금이고 4.5달러는 넷플릭스 주식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현금 보상도 있지만 넷플릭스 주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파라마운트는 주당 $30인데 다 현금 주겠다. 현금으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인수 범위가 좀 다릅니다. 넷플릭스는 쉽게 말하면 워너브라더스에서 알짜배기 회사만 골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뭐 영화 스튜디오, 텔레비전, 스트리밍 서비스만 인수하고 네. 그 외에 케이블 채널들은 필요 없다라면서 제외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케이블 시장이 요즘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미래 전략에 대한 것만 살려고 했는데 네. 지금 파라마운트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전체 다 인수하겠다. 케이블 채널까지 같이 해서 우리는 회사 규모 키울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약속을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인수라면 극장 개봉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넷플릭스는 당연히 이렇게 되면 극장 개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던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파라마운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판을 가져가려고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쩌다가 지금 워너브라더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도 참 궁금해요. 사실 할리우드를 뭐 대표하는 스튜디오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이 경영난이 이렇게 매각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해진 건가요?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 가면 뭐 이렇게 W이 쫙 나와가지고 그렇죠. 멋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방패 왜냐하면 모양 딱. 그렇죠. 네. 왜냐하면 워너브라더스 하면 해리포터, DC 코믹스, 예. 뭐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슈퍼 IP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회사거든요. 네, 뭐 배트맨, 뭐 슈퍼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HBO도 왕자의 게임, 그렇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전 세계를 열광시켰고 또 프렌즈라고 하는 시트콤 정말로 뭐 웬만한 거, 뭐 섹스앤더 시티나 이런 것들 정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애니메이션으로 가면 톰과 제리 뭐 이런 클래식까지. 톰과 제리. 네, 그것도 이제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네. 왜 매각을 고려하게 됐을까? 그렇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2018년으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실은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예. 통신 대기업인 AT&T가 네. 그때 워너미디어를 $854억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너미디어가 처음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2018년에 이미 통신 대기업이 인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통신하고 콘텐츠가 결합되면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오히려 AT&T가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못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가 나오니까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후에 HBO Max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네. 이미 넷플릭스가 장악한 상태였고 아하. AT&T가 3년 만에 네. 안 되겠다 판단하고 워너미디어를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아하. 그래서 2022년 4월에 워너미디어가 다큐멘터리 쪽에서 유명한 디스커버리라고 예. 하는 회사랑 합병을 해서 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는 새 회사를 만들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의 방향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도 케이블 쪽에서 다큐멘터리나 리얼리티 잘 될 거니까 두 회사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오히려 합병이 독이 됩니다. 아하. 네, 왜냐? 부채가 이미 많이 쌓여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우리 돈으로 60조 원 가까운 빚을 안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OTT로 급작스럽게 가니까 네. 미국에서도 유료 케이블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고화질의 케이블 채널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 영화 쪽에선 잘 돼도 2022년 이후로 이 워너브라더스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고 아하. 주가도 폭락됐고 내부에서도 혼란이 커지다 보니 그 이후에 2024년부터 회사를 쪼개기로 결정하고 예. 여러 가지로 돈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하. 타이밍에 넷플릭스가 인수 제안을 한 겁니다. 아하. 예, 근데 이게 실은 워너브라더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할리우드 전통 스튜디오가 이미 위기에 좀 처해 있었습니다. MGM이 이미 2021년에 아마존에 그렇죠. 85억 달러에 팔렸고 예. 파라마운트 방금 얘기한 파라마운트도 원래 실은 2024년에 스카이댄스에 인수가 됐어요. 네. 그래서 독립적으로 남은 스튜디오가 뭐 유니버셜, 소니 픽처스 이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변화와 거기에 있는 선택들의 몇 번의 착오들이 지금의 형태까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뭐 해리포터나 프렌즈 같은 슈퍼 IP를 넷플릭스가 확보하게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글로벌 미디어 시장 이 경쟁 구도가 크게 한쪽으로 쏠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도 압도적인 1위 스트리밍 플랫폼이 넷플릭스인데 워너브라더스 성사됐다. 그러면 이 지금 2위가 디즈니 플러스거든요. 근데 예. 디즈니 플러스의 2배 가까이를 앞서니까 사실상 보면 넷플릭스랑 나머지 OTT 전부 뭐 이렇게 합쳐서, 네. 경쟁을 하는 구도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가입자 수만 아니라 콘텐츠 자체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넷플릭스가 역사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네. 최근 콘텐츠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 예, 예. 말씀드린 대로 100년이 넘은 회사의 IP를 가졌다라고 하면은 클래식 명작, 대형 프랜차이즈가 거기에 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놀랍기도 하고 또 워너브라더스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 제작을 하던 제작사잖아요. 네. 그럼 넷플릭스에서 훨씬 더 큰 어떤 형태의 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영화관에서 보여질 거냐 그렇죠. 아니면 집에서. OTT로 갈 네. 거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계속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산업 자체가 좀 이 결정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반대로 만약에 인수가 불발된다면 이 넷플릭스나 워너브라더스 모두에게 좀 타격이 있을 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실은 두 회사가 계약을 할 때 넷플릭스의 위약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넷플릭스가 만약에 워너브라더스랑 맺은 계약에 보면 역위약금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규제 승인을 만약에 못 받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해서 거래가 무산되면 네. 워너브라더스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상금의 금액이 우리 돈으로 약 8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면 넷플릭스가 8조 이상을 뱉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업계 평균의 3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넷플릭스가 강력하게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네, 네. 만약에 이게 이제 무산됐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주가에도 타격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가 실패하면 뭐 잠깐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파라마운트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넷플릭스 안 샀네. 우리도 그냥 주식 좀 말고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아무도 안 사가는 상황이 되니까 네. 역시 이것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파라마운트가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개 매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실제로 이 파라마운트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샀을 때 네. 과연 그들에게 이득이 될까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세 회사 모두 자칫 잘못하면 손해 볼 수 있는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런 정도 규모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 결합이 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대부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계가 갈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주주 투표가 내년 초 중순에 있을 거라 이제 1월, 2월 안에 이 투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네. 반독점 심사의 기간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기간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국내 OTT 시장에 또 어떤 영향 미칠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넷플릭스 들어오고 나서 엄청난 이제 변화와 타격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국내 OTT들 티빙, 웨이브 여기도 지금 같이 합쳐지고 있는데 만약에 넷플릭스가 이런 변화가 있으면 훨씬 더 압도적인 힘이 올 거니까 네. 국내 입장에서는 우리도 계속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되는 이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오늘 꼭 알아야 할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고물가 시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 짜드리는 세무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낮의 과학실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2부에 다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떠날 때는 짐을 싸게 되죠. 짐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챙기거나 꾸려놓은 물건을 말합니다. 짐이란 말은 그 외에도 맡겨진 임무나 책임을 뜻해서 삶의 짐을 짊어지다, 마음의 짐을 덜다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수고로운 일이나 귀찮은 물건이라는 뜻이 되죠. 첫 번째 뜻으로 사용되는 짐이란 말이 들어가는 우리 고유어 표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짐이라고 해도 가벼운 것이 있는가 하면 무거운 것이 있죠. 눈대중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무거운 짐을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몽근짐이라고 하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가벼우면서 부피가 매우 큰 짐을 가리키는 표현은 부푼짐입니다. 그 밖에도 자질구레한 짐 또는 교통편에 손쉽게 붙일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짐은 잔짐이라고 하고 짐 위에 더 싣는 짐은 웃짐이라고 합니다. 또 지거나 실은 짐 위에 더 얹는 짐은 덧짐이라고 해서 친구가 힘들어하자 그는 자기의 배낭 위에 친구의 것을 얹어 덧짐을 지고 등반을 계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이맘때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로 어제보다 3도 이상 낮았고요. 청송과 김천, 곡성 등 남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어제보다 무려 10도나 크게 밑돌았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대부분 10도를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8도, 춘천 7도, 대전과 전주 9도, 대구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비교적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과 대구, 일부 경남 지역은 대기가 몹시 메말라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경북 울진, 포항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정도로 많지 않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2에서 6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무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 돈 되는 라디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 계속 머물면서 물가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죠. 자칫 손 놓고 있다가는 가진 자산의 가치가 조용히 깎여나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이 물가 상승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방패,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 등 헌법 위반을 한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에 규제, 연금, 노동 등 6대 개혁을 토대로 국가 대도약을 해나가야 한다며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지만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내란 전담 재판부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독립성 침해 우려를 나타낸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인 후원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민중기 특검을 향해 편파적 수사라며 수사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이른바 4세 7세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처음으로 800만을 넘어서 전체 가구의 약 36%를 차지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 절반은 평소 외롭다고 응답하는 등 전체 가구 평균보다 사회적 고립도가 높았습니다. 지난해 서울주택 보급률이 94%로 집계돼 5년 만에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구 수에 비해 주택수가 25만 가구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딱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라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죠. 네, 내란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도입에 관해서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상고심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공감대를 모아서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존에 있던 재판에다가 뭐 이른바 사심제라고 비판을 받았던 그걸 하나를 추가한다기보다는 그 네. 개념보다는 지금 있는 사실심을 더 어떻게 보완을 하자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되고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법관들 의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밝혔습니다. 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좀 쏟아지면서 잠시 멈춰가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오늘 본회의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지만 네. 일단은 더 의견을 모아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의총이 이것 때문에 막 고성이 오가면서 예. 격론이 벌어질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들 보면은 주장하는 게 사실상 민주당 법사위원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헌 소지, 위헌 시비를 차단해야 되겠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우려. 네. 여기에다가 각계각층이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밀어붙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과연 우리한테 무엇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네. 또 뭐 내란 심판이 중요한데 왜 위헌 논란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익명의 한 의원은 직위원 재판부가 1심에서 이상한 판결을 혹시나 한다면 국민들이 다 지적하고 들고 일어날 텐데 그때도 늦지 않은데 왜 지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이건 뭐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이 아니라 법 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두 법안 모두 파급력도 크고 그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 당내 총의도 없이 어떤 법사위가 독단으로 평가시켰다 이런 질타가 나온 거고요. 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법무부 장관이 인사추천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우려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이 어떤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됐다. 과정 관리가 실패했다. 이런 지적을 내놨고요. 어제 민주당이 이렇게 한 발 물러선 만큼 그리고 반대 의견이 당내에서 거세져가고 있는 만큼 예. 앞으로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도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네. 내란죄 외환죄는 예외로 둔다. 형사 재판을 네. 중지시키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그 법사위에서 추미위원장 필두로 해가지고 독단으로 내밀면서 예. 좀 당내 불만이 나온 거예요. 네. 이걸 주도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도리어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법에 쫄았다. 라면서 애초에 영장 기각당하고 직위원 판사가 석방시켜버리려고 할 때부터 특별재판부는 필요했던 것이다. 라면서 내란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확하게 이 법안들을 아예 철회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라는 진술을 하면서 지금 이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은 이겁니다. 2022년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인사와도 여러 차례 접촉을 했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 무렵부터 더 가까웠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예. 지금 정부에 있는 뭐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을 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은 민주당도 특검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특검팀은 그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봤을 때 명백히 특검법 수사 대상에 확인되지 않아서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김건희 특검은 또 여러 잡음들이 나오던 차에 네. 이런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면 좀 수사의 진위까지 오염될 수 있다는 게 좀 우려되는 대목이고요. 네. 그리고 중앙일보는 이런 시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만 의존하는 걸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아하, 예. 그냥 아예 기존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
인사를 전개하는 게 맞다. 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예. 뭐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과연 누구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혹시나 행사 참여를 했다던가 이렇게 관련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긴장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사실 여부 떠나서 어쨌든간 뭔가 색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속해서 이제 소문에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로 부담이 될 수 있고 이 AEC라는 당내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연결다리 역할을 하면서 다른 민주당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간부도 하고 민주당과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네. 다만 통일교 직원들은요. 집단 당원 가입과 특정 정당을 후원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건 국민의힘 그 당시가 처음이었고 배후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었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 내용은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게 신도로서 한학자 총재하고 내부 관계도 분명히 좀 얽혀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네, 또 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이 이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거죠? 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요. 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여러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에서 70여 개 상정을 하게 되고 근데 방금 여야 회동을 했는데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논의를 하겠다라는 거라서 이따 오후에 상황이 어떻게 좀 전개될지도 봐야 되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여야 간의 쟁점은 말씀하신 그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이제 60명이 모이지 않으면은 중단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내용인 건데 네. 오늘 상정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다가 민주당이 이것도 조금 숨 고르게 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처리를 미루겠다고 밝혔었는데 네. 국민의힘은 저래놓고 또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필리버스터를 일단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법안이 올라오든지 간에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 일단은 세워놓고 예. 당번 다 정해둔 상태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60명 채워야만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상정을 늦추면 필리버스터를 접을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놨는데 네. 국민의힘도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게 오늘 필리버스터 진행을 한다고 해도 그 10일 자정되면은 회기 종료가 돼서요. 본회의가 자동으로 산회되고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 돌입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중진들 사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된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육선이죠. 주호영 의원까지 입을 열면서 그 파장이 좀 주목되네요. 네, 지금 며칠 사이에 특징이 다선 의원, 네. 중진 의원, 영남권 의원들 이렇게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육선의 주호영 의원 이분이 또 지역구가 대구 수성갑인데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됐다. 같이 일했던 대통령에 대해 폭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무겁지만 계엄과 야당 대표 비대면 의대 정원 추진 방식 등은 잘못이었다. 폭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탄핵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지금처럼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향은 맞지 않다. 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또 원내대표도 했었으니까 네네. 그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본인은 그 야당 대표인 이재명 그 당시 대표를 만나야 된다고 3차례나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고 또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참모들의 조언을 무시해서 여러 정책 실패가 거듭됐다. 이렇게 맹비판했습니다. 예. 그 앞서 원조 친윤이라고 불리던 삼선 윤한홍 의원도 계엄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좀 뭔가 연못에 돌을 던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네. 결국에 지방선거 앞두고 왜냐하면 이 주호영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선 앞두고 장동혁 대표 노선에 반발이 나오는 건데 선거 앞두고 이 국민의힘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도 봐야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도
당내 중진 의원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당내 소통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네. 어제 초선 의원 2명하고 중진 의원 3명 각각 개별 면담했다고 하고 네. 점심도 중진 의원하고 함께 먹었다고 해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지난 5일에도 4선 이상 중진들하고 30분씩 1대1로 만났거든요. 예. 당분간 장동혁 대표는 당내 소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한다라는 게 장동혁 대표 측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또 외부하고의 접점도 넓혀서 국민의힘이 조만간 일일 대표라는 걸 모집할 거라고 해요. 네. 이게 시민을 일일 대표로 뽑아서 그럼 뽑히면 공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예.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예. 다만 당내에서는 좀 부정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뭐 노선 변화는 없이 소통만 늘린다고 되겠느냐. 형식적인 소통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또 친한계 쪽에서도 이건 소통이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사과하고 절연을 언급하는 게 명확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특히 또 여전히 강성 극우 유튜브에 의존하는 모습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네. 얼마 전에 12.3 불법개헌 1주년이기도 했고 이때가 또 취임 100일이었는데 예. 예. 언론 기자회견을 건너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극우 유튜브엔 또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다. 꿋꿋하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네. 이런 모습 때문에 당 내에서는 듣는 신용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이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나왔는데 이 답변 태도 논란이 좀 있어요. 귀찮다 뭐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죠. 네. 그러니까 증언 진술을 거부를 했지만 그 이유가 또 이제 귀찮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예. 급기야 재판부가 또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요. 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측 질문에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증언을 거부하겠다. 질문을 쭉 보면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증언을 거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로 점철돼 있었고요. 예. 재판부는 그래서 증언 거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네. 말하기가 싫어서 증언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 햄버거 가게 그 계엄 뭐 이런 걸로 또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공장 요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서 오는 15일에 1심 선고 앞두고 있거든요. 예.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준한 걸 놓고 뭐 중국과 일본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네, 이 오키나와 인근 공해에서 중국의 J-15기가 일본의 F-15기의 레이더를 조준한 것을 놓고 서로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그 방위상 고이즈미 방위상에 이어서 다카이치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네.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군은 일본이 먼저 그랬다. 일본이 먼저 중국의 훈련 구역을 침범한 거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대응해서 일본은 중국 항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막 상세한 이동 경로를 또 공개하기도 하고요. 중국은 관영 매체 통해서 일본의 무인도 군사 시설을 알리면서 서로 막 공개해가면서 여론전 저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이 방위상이 그 중국군 전투기의 그런 관련 사안을 뭐 자위대 전투기 그 레이더 뭐 조사 관련한 거를 네. 이런 식으로 발표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 양국 간의 갈등이 뭐 공연을 막고 뭐 이렇게 뭐 경제 뭐 수출 중단하고 여길 넘어서 이제 군사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예. 자칫 우발적 충돌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 환율에 대한 뉴스가 부쩍 많아졌는데요. 네.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투입하기로 했던 뉴스도 접한 적이 있고요. 네. 실제 우리 삶에서 이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직접 체감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물가가 많이 뛴 영향도 있고요. 해외여행을 다니시면 직접 체감할 수 있지만 아니면 잘 못 느끼겠죠. 네. 사실 이는 환율로 인해서 유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OECD 정산으로 유가가 안정된 상황이라서 비교적 유가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네. 환율이 잡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유가가 상승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물가도 뛰겠죠. 네. 오늘은 이런 환율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진짜 계속해서 환율 상승 우려의 어떤 뉴스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좀 분위기가 어떤 건가요? 얼마나 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오늘자 기준으로 원화 대비 1달러가 뭐 1,470원이 조금 넘었던데요. 그러네요. 네.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1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원화의 가치가 강하면 적은 원화도 1달러를 살 수 있지만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 약해졌다는 신호인데 이로 인해서 원화의 구매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화 가치 하락은 직접적으로 해외여행 시 여행 비용 증가를 일으키고요. 원화가 약하니까 해외에서 쓰는 모든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나 식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이제 일으키는데 네. 결국에는 이런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요. 네. 종국에는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반대로 전자, 뭐 자동차 등 수출이 많은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제품이 딴 나라 제품보다는 조금 더 싸게 보일 수 있죠. 네. 네.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같은 1달러를 사는데 내야 하는 원화가 적어지므로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원화 가치 하락과 최근 원화 약세의 원인을 좀 보자면 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처럼 애매하긴 하지만 네.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팔고 자금을 뭐 달러로 돌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죠. 네, 네. 또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불안, 금리 동향, 글로벌 리스크가 높아지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를 더 많이 찾게 되고요. 그만큼 원화 등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이게 되고 달러 강세 시장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 이 환율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환율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커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뭐 어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네. 물품의 수입에 들어가는 원화가 좀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즉 달러 대비 원화가 약하면 수입 상품의 원화 가격은 올라가는데 네. 대표적으로 유가, 네. 그리고 원자재 등이 달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영향이 무척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체감이 되는데요. 네. 당연히 물가가 하나씩 상승을 하다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가옵니다. 자녀가 가깝게는 뭐 해외 연수나 유학을 하고 있다면 또 해외 여행일 때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데요. 네. 같은 달러 금액이라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런 환율 상승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서 주가 하락이라든지 자금 시장 유출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물가가 점점 오르면서 서서히 체감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뭐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뭐 최근 서울의 대중교통비도 많이 올랐는데요. 네. 실제로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정말 강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대중교통비가 결국에는 오르면 다른 물품의 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는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월급의 분배, 즉 저축과 생활비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되는데요. 예. 실제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면 급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네. 비싸죠.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구내 식당도 많이 이용했는데 네. 재작년 대비 점심 식비가 한 20% 이상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우리 소득이나 월급이 과연 20%가 올랐을까요? 절대 안 오르죠. 네.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네. 하는데요. 네.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론 은행의 예적금 상품이나 내가 투자한 품목의 종목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지 않으면 이 또한 마이너스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또 우리가 주택 구입을 비롯해서 주택에 관련된 뭐 또 다른 상황 등으로 인해서 대출이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출. 예. 네, 영향을 무척 받습니다. 네, 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각종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니까 첫 번째 저축을 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줄어든 생활비로 인해서 대출이자 내기에도 부담이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버스비가 올랐구나, 지하철비가 올랐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식료품비, 전기 도시가스비, 그리고 식비, 외식비, 월계는 월세는 전부 조금씩 올라서 전체 생활비가 결국에는 다 올라가게 되어서 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예. 너무 안타까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원달러 대비 환율 약세로 인해서 수입을 하는 기업들은 원자재나 원유 등의 에너지 자원들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는 결국 기업의 물품 가격 인상을 촉발시키게 되고요. 결국에는 소비자가 이를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네. 또 향후 이로 인해서 금리 정책들도 변할 수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에 인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저축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같은 월급이지만 그 가치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녹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맞습니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걸 해야 된다 하거든요.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주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동일한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데 네.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 자산이 물가 상승 대비 덜 떨어지거나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잘 버티게 하는 건데요. 예.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으로는 물가 연동 채권이 있습니다. 아하. 이름 자체가 물가 연동 채권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가랑 연관이 있다고 바로 생각이 드시죠? 네네. 물가 연동 채권 또는 물가 연동 국채라고 하는데요. 예. 물가 연동 채권은 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동되어서 원금과 이자가 조정되는 채권이고요. 보통 국채 형태로 발행되고요. 이 상품 또한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해지를 위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안전자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상품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물가가 오르면 이자도 따라서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지면 이자도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주식처럼 변동성도 크지 않고요. 쉽게 말해서 변동금리 상품처럼 이자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막 변동되는 건데 네. 이때 물가에 따라 조정되는 단순한 구조인데요. 좀 더 구조적으로 좀 접근한다면 물가 연동 채권은 실질 이자 플러스 그리고 물가 상승분 형태로 이자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질 이율이 2%이고 그리고 물가가 3% 올랐다면 투자자는 총 5%의 이자를 받게 되는 식입니다. 예. 이런 구조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된 인플레이션이 원금과 이자에 반영되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서 연금 계좌 그리고 퇴직연금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권 기반으로 안전성은 확보하면서 또 물가 상승까지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IMA 상품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예. 장점 중 하나가 정부가 주도한 안정형 투자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물가 연동 채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정부가 발행하는 안전자산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포함 해외 물가 연동 채권 등의 대부분 물가 연동 채권 등이 정부가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국채와 비슷한 안정성을 통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요. 예. 여기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미국의 미국. 물가 연동 국채이고요. 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안정성과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특징으로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워지는 중장년의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런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만약에 물가가 안정기를 넘어서 뭐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아하, 네. 이런 채권 구조로 인해서 이자 수익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우리나라 물가 연동 국채는 아직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매도 시 가격의 변동폭이 크기에 장기 투자로는 괜찮지만 예. 유동성이 단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 일반 채권하고는 크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채권 상품은 발행 당시 이자율이 고정되어서 네. 이후 금리와 만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변동이 있는데 네네네. 물가 연동 채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와 원금이 모두 물가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하. 그래서 일반 채권은 물가가 오를 경우 실질 수익이 줄어드는데요. 네. 이에 반해 물가 연동 채권은 오히려 수익률이 올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뭐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경우에는 물가 연동 채권 상품은 수익이 없거나 마이너스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채권 상품을 선택할 때 물가 연동 국채 상품은 물가의 지속적인 뭐 상승을 예측할 때 활용하면 좋은 상품이고요. 네. 또 이런 물가 연동 채권은 주로 국제 형태로 발행되며 네. 정권사 HTS 그리고 MTS 또는 한국예탁 결제원을 통해 매수할 수 있고요. 예. 이런 채권이 부담스럽다면 저희가 몇 번 뭐 얘기를 했는데 네네. 타이거, 물가 채권 등등 ETF 상품으로 ETF. 투자할 수 있고요. 예. 손쉽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 네. 특성상 표면 금리가 낮은 대신에 물가가 오르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단기 상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 투자 형태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뭐 비과세가 가능한지 뭐 과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아나운서님이 또 세금부터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제 완전 전문가가 다 되실 것 같은데요. 덕분입니다. 네.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물가 연동 채권에서 발행하는 이자 수익은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고요. 예. 이를 ETF로 활용하면 가세 이연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절세 목적이 있다면 ETF의 형태로 투자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주 IMA 상품 소개할 때도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비교적 노후 상품이라든지 안전한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물가 연동 채권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이 상품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 보장이 됩니다. 오, 네. 하지만 중도 매도 시 시세 손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품 자체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만든 상품이라서 중도 해지 시기에 물가가 하락하면 이자와 원금이 줄어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네. 이 또한 상품 중에 디플레이션 보호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현재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만큼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네. 물가 연동 채권에 직접 투자해서 만기까지 보유해도 좋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ETF를 통해서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채권 가격이 시장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우리가 코로나 시기 한번 겪어봤잖아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결국에는 금리 상승을 부추긴다는 건데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데 네. 아무리 물가 연동 채권이라도 시장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기에 이를 고려한 분산 투자 전략은 필수이고요. 물가 연동 채권은 정부 발행 안전 자산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런 이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들이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나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서 네. 물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상품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석유가 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원자재인 옥수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가장 핫한 금. 네, 금도 오르고요. 그렇죠. 네. 또 당연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 수입을 더 받기 위한 부동산도 오르겠고 네. 그리고 주식 등도 오르는데 이런 물품과 상품 등이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원자재는 물가 상승 시 수요 공급이 변동하면서 가치가 오르기도 하는데 시세 변동이 크고 단기적 수익은 가져갈 수 있으나 변동성으로 리스크도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네.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가치 하락 시 가치 보존 수단으로 금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등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에 해지가 가능한 대신에
뭐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아. 등의 비용 부담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서 기업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을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기본적인 주식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고 네. 수출입 여부에 따라 다르게 무조건적인 해지 수단을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금이나 원유, 농산물 등의 원자재 등은 계속 강조하지만 네. 원자재 관련 ETF나 ETF. 네, 금 관련 펀드나 ETF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네. 또 파생 상품이나 수합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건 구조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ETF나 정기식 펀드 상품을 추천하고요.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예상되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그렇죠. 직접적인 주식보다는 또다시 고배당 ETF, 예.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고배당 ETF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부동산은 또 리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이는 해지 상품을 물가 연동 국채와 배당 ETF, 원자재 ETF 등으로 분산하는 것도 좋고요. 네. 아예 자산 배분형 ETF 상품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환율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 또 과세 체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길 가는 밴드의 언제나 전부 노래 듣고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길 가는 밴드의 언제나 전부 함께 들어봤습니다. 들어온 상담 문자 전해드리겠습니다. 3077님. 요즘 물가와 환율 상승까지 답답한데 답은 금일까요? 하시면서 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 투자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주셨네요. 저한테 물어보면 네.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이게 답이냐 그러면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거든요. 예. 분산 투자를 하시고 정기식 투자를 하시라는데 네. 금 매력적인 상품이죠. 예. 그래서 금 투자를 할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값이 너무 고가잖아요. 네. 그래서 0.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정가사 계좌를 통해서 KRX 금시장에서 현물 거래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네. 아니면 금 ETF 상품도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네. 그리고 금하고 비슷한 유형의 어떻게 보면 네. 광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품이 은이잖아요. 네네. 은도 되는데 네. 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이 상승할 때 폭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같이 따라서. 네. 그리고 금값에 비해서 은값은 지금 많이 저렴하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은 그런가요?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산업용 소재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네. 괜찮지만 은은 또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뭐 자산 배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현물이나 원자재, 금이나 은에 대한 비율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10% 정도로 비율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79955님께서는 달러 보험에 가입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달러 보험은 어떤가요? 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한번 잠깐 가볍게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달러 보험이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보장의 기능에 만약에 중점을 맞춰서 투자를 한다면 네. 달러 보험도 괜찮죠. 그런데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이 달러 보험이 재테크라든지 한테크의 목적이 있다면 달러 보험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사실은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730님께서는 70평생에 처음 이탈리아 여행을 가는데요. 환율이 너무 높아서 걱정입니다. 환전을 미리 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지에서 카드 사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하셨는데요. 네. 이탈리아 여행 참 좋습니다. 네. 좋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탈리아 유로도 쓰잖아요. 네. 유로도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잔을 하셔서 유로로 한 잔 하셔가지고 예. 가서 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음, 카드보다는 네. 그래도 한 잔에 나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아무래도 카드를 사용하면 뭐 수수료도 수수료 더 맞습니다. 많이 붙을 수가 네. 있고요. 뭐 부담이 좀 되시긴 하겠지만 환전을 해 가면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계획적인 조절해서 수익. 쓸 수가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조금 청취자분들께 이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이나 뭐 관련해서 더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원 달러 대비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우리나라 경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실생활에 있어서도 물가 상승 등으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수출이 많더라도 거버려진 달러가 다시 해외로 나가거나 금융투자로 빠져나간다면 국내에 머무는 달러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원화 강세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도 좋은데 환율이 이렇다는 것은 원화 수요가 엄청나게 줄었거나 네. 달러 수요가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는데 가깝게는 해외 투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자본 등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조금 심각한 얘기인데 당장의 환율은 정부에서 잘 해결하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전체 다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누가 보더라도 조금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네. 성장도 진짜 중요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뭐 아이를 낳지 않고 미래가 불안해서 낳지 네. 않고 이렇다면 어떤 나라에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요? 그래서 현재 출산율도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7995님, 1730님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의 시선으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한낮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흔히 태아가 뱃속에서 잠만 잔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엄마가 먹는 음식의 영양은 물론이고요. 예. 음식의 냄새, 느끼는 감정, 듣는 소리, 하루의 행동 패턴까지도 태아가 조금씩 배우면서 자신의 몸과 뇌를 만들어간다는 건데요. 네. 말 그대로 뱃속이 첫 번째 학교인 셈입니다. 아하하. 흔히 우리 태교한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임신 중에 작은 자극들이 어떻게 아이의 평생 건강과 성향을 바꿀 수 있는지 흥미로운 연구들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곧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그런가요? 또,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좀 흥미로운 연구가 화제가 됐는데 엄마가 임신 중에 베이컨 냄새만 많이 맡아도 아이가 커서 살이 잘 찔 수 있다. 이런 뭐 연구가 있다는데 진짜로 냄새만으로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나요? 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가능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데요. 네. 이 독일 막스 플랑크 대사연구소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네. 임신한 쥐에 대한 실험인데요. 예. 임신한 쥐에게 베이컨 향이 첨가된 사료를 먹인 다음에요. 그 새끼들이 커서 어떤 대사 체질을 갖는지 확인한 실험입니다. 예. 놀랍게도 영양소는 완전히 똑같고요. 냄새만 다른 사료였습니다. 네. 근데 베이컨 향을 맡고 자란 쥐의 태아들은 성체가 된 뒤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체지방이 더 잘 쌓이고요. 아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비량은 줄어드는 다시 말씀드리면 살이 찌기 쉬운 대사 프로그램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 영양 때문이 아니라 냄새 때문에 네.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기 하나로 아이의 몸 체질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게 연구자들은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은 냄새 자체가 비만을 만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태아기는 이제 뇌 설정값을 입력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감각 자극도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연구진은 뇌 분석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예. 베이컨 향에 노출된 쥐들의 뇌에서는 먹는 즐거움을 조절하는 부위가 이제 보상회로거든요. 네. 이 보상회로와 식욕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의 활동이 비만 쥐들의 뇌 반응과
비슷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임신, 수유 초기 동안 음식 냄새 같은 감각 자극이 뇌에 먹는 습관을 미리 학습시키고 그리고 대사 체질을 프로그램처럼 설정해 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생애 초기 특히 태아와 신생아 시기에 경험하는 감각 자극이 평생의 에너지 대사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네. 그러면 이런 뭐 감각 자극이 어떻게 태아한테 전달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음식에는 냄새 성분이 있는데 이게 휘발성 화합물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엄마의 혈액을 타고 양수나 이제 모유로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태아는 단순하게 영양만 받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먹고 냄새 맡고 마시는 것에 대한 감각 정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는 과학적으로 많이 입증되어 있는데요. 유명한 사례를 들자면 임신 수유기에 당근 주스 실험이 있고요. 또 마늘 냄새 실험이 있습니다. 당근 주스, 마늘 냄새 실험. 일단 그러면 당근 주스 실험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 실험은 태아가 엄마가 먹는 맛을 기억한다는 골자의 실험인데요. 미국 모넬 화학감각 연구소의 연구진이 임신부와 수유 중인 엄마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임신 중에 당근 주스를 마시게 하고 또는 수유 중에 당근 주스를 마시게 하고 아니면 아예 마시지 않게 통제군으로 둔 거죠. 이 세 부류를 비교해 봤더니 아기들이 이유식을 먹는 시기 약 6개월 되었을 때쯤에는 당근 맛이 나는 이유식과 일반 이유식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아기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임신이나 수유기 동안 엄마가 당근 주스를 자주 마셨던 아기들은 이유식에서 당근 맛을 더 좋아하고요. 표정도 덜 찡그리고 먹는 양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태아와 신생아는 양수와 모유를 통해서 맛의 세계를 미리 경험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먹는 음식은 아기에게 어떻게 보면 미리 맛보기 교육을 시킨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태아기 신생아기 감각 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유하자면 아기 뇌는 이제 빈 플레이리스트인데 엄마가 먹는 음식이 그 안에 맛의 샘플곡을 미리 넣어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근 맛에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게 만들어준 거군요. 아니 그런데 마늘 냄새는 조금 글쎄요. 이 실험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마늘 냄새 실험? 이것은 모유가 이제 엄마 식단을 은근히 반영한다는 실험인데요.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 연구진이 모유 수유 중인 엄마들에게 캡슐 형태의 마늘 추출물을 먹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아기들이 모유를 먹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을 했는데요. 엄마의 땀이나 입냄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제 정교하게 그 모유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마늘향을 섭취한 엄마의 모유에서는 은은한 마늘향, 마늘향이 이게 휘발성 황화합물이거든요. 이 마늘향이 실제로 검출이 됐고요. 아기들은 이제 평소보다 더 오래 모유를 빨았고 더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늘의 향 성분이 모유에 섞여 들어가면 아기에게는 이제 새로운 맛, 향 자극이 되거든요. 흥미롭게도 아이들은 이 변화를 싫어하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롭게 받아들여서 더 오래 먹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신기하네요. 결과적으로 엄마가 먹는 음식은 향 성분까지 모유로 전달되어서 아기의 어떤 먹는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올해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그노벨 소아과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비유하자면 모유는 엄마의 식탁으로 보내는 작은 편지 같아서 그날의 메뉴 향기가 슬쩍 배어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너무나 신기하고 저도 이걸 알았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음식을 먹고 할 걸 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임신 중에 이런 냄새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이나 행동도 모두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태아기와 신생아기는 생애 초기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시기에 감각, 영양, 스트레스 경험은 아이의 평생 대사, 스트레스 반응, 식습관, 감정 조절 방식까지 설정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신 수유기에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음식의 냄새, 향기, 요거는 감각 자극이고요. 음식의 영양, 스트레스 상황, 소리 환경 자극, 운동, 수면 습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엄마가 섭취하는 이 음식 영양소는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태아는 엄마의 식단을 메모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엄마가 먹은 영양은 단순히 칼로리 전달을 넘어서 태아의 몸 설계, 즉
대사 프로그램을 조용히 수정을 합니다. 오, 네. 대표적 연구 중에 하나가 고지방, 고당 식단을 먹은 산모의 아이는 네. 태어나기 전부터 지방세포수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찌는 체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엄마의 뱃속은 카페가 아니라 공사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료가 기름지고 설탕이 많으면 태아의 몸은 앞으로 많이 저장해야 하나 보다 하고 이제 창고에 해당한 지방세포를 더 넓게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영양소의 영향도 있지만 그 스트레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습니다. 아하. 엄마의 긴장 신호는 태아 뇌에 스트레스 회로를 조용히 조율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태반을 통해서 일부 아이에게 전달되거든요. 이때 이제 태아 뇌에 편도체, 전전두의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 연구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큰 임신기의 아기는 생후에 과민 반응, 불안 경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고요. 실제로 전쟁 재난 시기에 임신했던 산모의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스트레스 민감도가 더 높아졌다 하는 연구도 유명합니다. 결국 태아는 엄마 몸속에서 세상을 미리 판단하는 거죠. 밖의 세계가 위험한 곳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스트레스 회로를 좀 더 예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뱃속에서 아기가 커갈수록 이 소리나 좀 환경 자극에도 민감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기는 태어나기 전에 엄마 목소리를 이미 배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임신 후반부인 24에서 28주 이후에 태아의 이제 청각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의 심장 박동, 말소리, 리듬을 배우게 됩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신생아가 이미 엄마 목소리를 배워 나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프랑스 연구팀의 빨기 리듬 실험인데 이 프랑스 파리의 신생아 연구 그룹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 목소리와 낯선 여성의 목소리를 번갈아 들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아기들은 엄마 목소리를 들을 때만 젖을 빠는 리듬, 빠는 힘이나 속도 이게 확 달라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생아가 이미 뱃속에서 엄마 목소리의 억양, 리듬, 말투를 학습했다는 거죠. 그래서 태아가 모음, 리듬, 음성 패턴을 들으면서 엄마 목소리를 기억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아가 듣던 동화책을 신생아가 좋아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동화책을요? 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의 연구인데요. 임신 말기 여성들에게 특정 동화책을 매일 읽어주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Cat in the Hat. 그래서 출생 후 아기에게 엄마가 읽어줬던 동화책 내용 그리고 처음 듣는 다른 동화책 내용 2가지를 들려줬더니 신생아는 익숙한 동화책을 들을 때 빨기 패턴을 변화시키며 더 집중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 알아 하는 듯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야, 신기하네요. 이게 뱃속에서 이렇게 듣는 내용이라 전혀 이해는 못할 텐데도 들어봤다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나 보네요. 네. 엄마의 어떤 운동이나 수면 습관도 태아에게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엄마의 하루 리듬이 태아의 생체 시계를 준비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벼운 걷기, 수영, 산모의 경우 태아의 심장 혈관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요. 출생 후에 운동 내구성이 조금 더 좋은 경향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수면 부족 연구도 있는데요. 이건 동물 연구입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산모의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태아의 스트레스 호르몬 패턴을 어지럽히고요. 그리고 대사성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잘 쉬어야 태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연습을 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엄마가 아무래도 몸도 좀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운동을 또 하고 수면 습관도 잘 갖춰야 되는 게 이게 태아에게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결국에 이 태아는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이런 모든 경험들을 작은 신호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태아는 엄마의 몸속에서 세상을 미리 연습하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맛, 향기, 감정, 스트레스, 목소리 이 모든 게 태아의 뇌와 대사 시스템을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설정해 놓는다는 것이 최근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인데요.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실험 결과 중에는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임신기 경험은 아이의 평생 건강을 위한 첫 환경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네.
너무나 재밌는 유익한 주제였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백예린이 부른 우주를 건너 띄워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